여기까지 신용복 교수가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소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주로 여행기에 가깝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여행에 대한 신용복 교수의 정의와 같이 여행은 떠나고 만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떠남과 돌아옴의 의미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신용복 교수에게 감옥은 굉장한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소개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대하기는 춘풍처럼 관대하고 반면에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합니다. 대전교도소에 있던 변소에는 문짝이 문틀과 맞지 않아 제대로 닫히지가 않았는데 문을 닫을 때 잘못 놓아버리면 문이 꽝 하고 닫힙니다. 특히 밤중에는 소리가 더 커서 조심해야 하는데 유난히 밤마다 꽝 소리를 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하도 욕을 먹길래 신용복 교수가 문을 닫을 때 손을 놓지 말고 천천히 나와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합니다. 수감되기 전의 일로 다리를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앉았다 일어나면 10여 분간 다리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끌고 나오다 보면 변소문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다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냥 욕먹으면서 사는 거지요. 구구절절 자기 사정 설명하는 사람치고 썩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변명 없이 욕먹으면서도 침묵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용복 교수는 세상과 오래도록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함께 해외 기행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를 정하면서 신용복 교수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기 위해 출항한 우엘바 항구를 지목했습니다. 우엘바 그리고 스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유럽과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수많은 금과 은의 자본을 유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대륙 발견의 과정에서 국내 빈민층과 범죄인들을 식민지로 유출하였습니다. 자본의 유입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계급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그 계급 타협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남미는 코르테스와 피사로 그리고 콜럼버스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남미의 정체성은 유럽인들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들에게는 독립전쟁, 혁명전쟁의 역사와 자부심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로부터 코르테스와 피사로에 대한 증오나 저주는 듣기가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그들의 조상입니다. 혼혈에 혼혈을 거듭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남미를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칠레의 네루다, 콜롬비아의 마르케스, 멕시코의 옥타비오 파스, 페루의 바르가스 요사에 이르기까지 노벨 문학 수상자가 즐비합니다. 멕시코의 리베라는 피카소를 결별하고 벽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그림은 광장에서 민중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치학이라는 것이 리베라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리베라의 부인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그림을 유럽의 어떠한 개념으로도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피카소와 결별할 수 있는 미술이 있을까요? 20세기는 콜럼버스를 비롯한 근대의 시작이 화두입니다. 21세기는 어떨까요? 신용복 교수는 인도의 정신세계에 대해 탈문맥이면서 우물을 벗어나는 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 인도만큼 치열하게 사유하는 문명이 없습니다. 숫자 개념 중에서 인도의 숫자가 가장 큽니다. 인도의 시간은 억만겁입니다. 겐지스강은 타다 남은 시체가 떠다니곤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달관이지만 우리에게는 당혹감입니다. 인도에서 인간의 자유는 카르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카르마는 부정적 집합 표상이며 표상은 인간의 인식활동입니다. 상품이 나타나기 전에는 가치란 말이 없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치라는 것은 교환 가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은 상품이 지배하고 상품은 화폐가 지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사회이고 상품의 최고 형태가 화폐입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화폐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불립니다. 물론 그 물건을 생산하는 노동도 가치가 없어지고 관련되는 기술이나 학문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화폐는 권력일 뿐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화폐는 실물이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폐가 지배하는 상품 사회에서는 인간의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의식까지도 왜곡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광고를 보면 우리는 그저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한 디자인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패션이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 되지 않고 모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미적 정서가 역전되는 까닭은 상품 미학과 문화적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체성 없는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치안이라는 공공재까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민영화로 재소자 또한 상품이 됩니다. 구속수사를 로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품이 아름답고 소비가 행복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소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화폐는 권력이지만 자본은 더 큰 권력입니다. 상품이 화폐로, 화폐가 자본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입니다. 자본 권력은 생산과 소비를 장악합니다. 더군다나 자본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입니다. 모든 자본은 자본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신용복 교수가 수영 생활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서울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자본 축적이고 자본 증식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로 삼는 것은 과연 이러한 발전과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 축적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소외시킵니다. 기계기술의 도입과 노동 생산성 증대가 노동 해고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생산 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 또한 심각합니다. 노동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동의 소외는 바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에서 완성됩니다. 자기가 만든 생산물을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자본의 축적은 노동을 소외시키지만 노동은 자본을 축적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대사회 정당성으로 빅5를 듭니다. 빅5는 빈곤, 질병, 무지, 부패, 오염입니다. 하지만 빅5와 관련한 우리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빈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 질병을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담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병에 노출됩니다. 에이즈, AI, 에볼라 등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근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였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가치 없어진 사회입니다. 오히려 무지를 양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부정을 감행하고 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와 같은 오염 문제들은 모두 수긍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현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빅5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신영복 교수가 있던 교도소의 세면장은 한때 수도꼭지가 총 8개 중에 2개만 달려 있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자 재소자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2개의 수도꼭지마저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수도꼭지를 가져가서 자신이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교도소에서는 수도꼭지를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고 수도꼭지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면장 외에도 여기저기 수도꼭지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수도꼭지를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재소자들이 소지하는 수도꼭지의 개수는 30개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세면대에 8개만 달려 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해지는 물질적 낭비를 풍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상품화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191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는 10년 주기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공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조반니 아리기는 미국 중심 패권 체제의 종언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팽창 국면은 경쟁 격화와 이윤 압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이 생산 부문에서 철수하여 금융과 투기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실물 부문의 자본이 금융 부문으로 이탈하면서 두 부문 모두 일시적으로 이윤율 상승을 보이게 되지만 이러한 호황은 금융 부문의 투기적 활황과 생산 부문의 부분적 경쟁 완화를 통해서 일어난 일시적 벨 에포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기는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에서 미국의 패권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실패하면서 이미 추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용복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근본적 구조를 도감할 수 있는 드높은 관점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용복 교수가 떨리는 지남철에서 처음 소개한 것은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심증리, 찌양지, 지행합일입니다. 심증리는 마음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심은 천명, 천성이 아닌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이 진리를 담보한다는 주장입니다. 지행합일은 양명학의 중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양명학에서 지와 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양명학에서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리 방식의 대응을 취합니다. 예로 경제 불황이라는 현실 문제가 있을 때 실사구시적 방식은 현실 경제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진리 방식의 대응이란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는 왜 살려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해고와 법정 관리가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개념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정한 개인에게서 당대 사회의 지식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인격적인 개인이 아닌 집단적 지성입니다. 지식인에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양명학에서 말하는 오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독립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남철의 여인 바늘끝처럼 항상 전율하고 고민하는 지식인, 그것도 개인이 아닌 집단적 지성입니다. 냉전 논리, 상품 논리, 자본 논리 등 이 책에서 다룬 것만 하더라도 고민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학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아울러 포용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양심은 관계를 조직하는 장입니다. 양심은 이처럼 인간과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 형태의 관계론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또한 가장 연약한 심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품성이기도 합니다. 신용복 교수가 가장 아끼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석과 불식이란 씨 과실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림에서 보듯이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가망이 없는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불혹입니다. 어려울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구조와 뼈대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삶과 사회의 근본적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립성,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뿌리를 거름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뿌리를 거름한다는 것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거름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으로 거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고와 구조조정, 그리고 비정규직이 바로 사람으로 사람을 거름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의 발병 원인은 소에게 소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거름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키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절망과 역경을 사람을 키워내는 것으로 극복하는 것, 이것이 석과 불식의 교훈입니다. 욕망과 소유의 거품, 성장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그 근본에서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뼈대를 튼튼히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이 석과 불식의 교훈이고 희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매일 40명이 자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복 교수는 그 오랜 재소 기간에도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빛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신용복 교수가 살아있는 이유는 깨달음과 공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도 햇볕과 함께 끊임없는 성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버섯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버섯이라는 말은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식탁의 논리입니다. 버섯은 모름지기 버섯의 이유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유가 있는 한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유를 줄이면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복 교수가 소개한 글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